여자가 욕심이 많으면 안 된다. 남편 길을 살려줘야지. 20년 동안 매주 일요일 며느리 은정은 그 모욕을 들었습니다. 능력 있는 미용실 원장이면서도 시아버지의 입만 열면 돈 없는 집 며느리 취급이었죠. 남편 민수는요, 아내 수입으로 편히 살면서 잔소리 한마디 못하는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은정은 늘 웃었고 굽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정이 부엌에 들어오지 않으면 의아해했고 시아버지는 그녀가 벌어온 돈으로 아들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평범한 결혼 생활, 평범한 며느리의 희생,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시험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은정은 2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손가락에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이은정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 그룹 태림그룹 회장의 외동딸 박서연이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 모두가 무릎 꿇고 절규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혼은 누가, 왜 설계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자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으셨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그리고 또 하나는 집안에서만 드러나는 진짜 얼굴. 저 이은정에게도 그런 두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세 개의 얼굴이 있었죠. 하나는 미용실 헤어드로잉의 당당한 원장님, 또 하나는 시댁에서 눈치 보는 며느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 제 안에 깊숙이 숨겨둔 진짜 저였습니다. 오늘도 미용실 문을 열자마자 예약 손님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원장님, 이번 주 토요일 오전 자리 있을까요? 원장님 아니면 안 돼요. 꼭 원장님 손으로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저는 정말로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가위를 들고 손님의 머리칼을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자르고 드라이기 바람에 볼륨을 살려가며 스타일을 완성할 때 저는 예술가가 된 기분이었죠. 손님이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원장님 역시 최고예요. 라고 말할 때 그 순간만큼은 제 인생이 빛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용실 한쪽 벽면에는 10년 넘게 모아온 자격증들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1급, 두피 관리사, 컬러리스트 자격증. 하나하나가 제가 밤낮으로 공부하고 연습한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직원들도 5명이나 되었고 월 매출은 어느새 3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로 시작했던 미용실이 이제는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미용실이 된 거죠. 제 손으로, 제 노력으로 일군 이 공간. 여기만큼은 누구도 제게 뭐라 할 수 없는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향하는 순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남편 민수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오후 3시에 집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모습.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당신 밥은 먹었어? 제가 물어도 남편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응, 라면 끓여 먹었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한때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22에 그를 만났을 때 그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언젠가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열정이 가득했죠. 저는 그 열정에 반했고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민수 씨가 벌인 사업들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음식점, 학원. 시아버지께서 대주신 돈으로 시작한 사업들이 하나둘 무너질 때마다 민수 씨의 눈빛에서 빛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뭐라도 좀 해봐. 아르바이트라도 배달이라도. 제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민수 씨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돈 잘 벌잖아. 그리고 아버지께서 용돈 주시는데 뭐가 문제야? 그 순간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제가 뭐냐고요? 문제는 당신이 45세 가장인데도 아버지께 용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당신은 소파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봤자 또 싸움만 될 뿐이었습니다. 더 큰 숨막힘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이종석 시아버지는 지방 도시에서 제법 알아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연매출 200억 규모의 중소기업 회장님. 동네에서는 꽤 힘있는 어르신으로 통했죠. 그런 시아버지 눈에 미용실이나 하는 며느리는 그저 돈 좀 버는 여자 정도로만 보였나 봅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시댁 저녁 식사 자리는 제게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은정아, 요즘 미용실은 잘 되고 있어? 시아버지의 물음에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죠. 그래, 여자가 돈 좀 버는 것도 좋지. 하지만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는 마라. 애들 뒷바라지가 우선이야. 그리고 민숙이 살려줘야지. 남편이 무능하다고 아내가 너무 앞서 나가면 집안이 편치 않아. 기 살려줘야 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5세 남자가 아버지한테 용돈 타쓰는데 무슨 기가 남아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저 예,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저는 언제나 고개 숙인 며느리여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오래된 스카프에 쌓여있는 작은 벨벳 케이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불빛 아래서 영롱하게 빛나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께서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죠. 서연아, 이건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주는 거야. 힘들 때 이걸 보렴. 넌 절대 초라한 사람이 아니란다. 저는 그 반지를 20년간 단 한 번도 끼지 않았습니다. 끼는 순간 제가 숨겨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반지가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에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죠. 언제까지 숨어 살 거니? 넌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잖아. 저는 반지를 다시 케이스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이들도 있고 민수도 있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젠가는 끝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2세, 아직 젊고 건강한 여자. 미용실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원장님이지만 집에서는 눈치 보는 며느리.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르는 20년간 숨겨온 진짜 제 정체. 저는 한숨을 쉬며 화장대 불을 껐습니다. 오늘 밤도 이렇게 지나가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용실로 출근하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큰 폭풍우가 오기 직전에 고요함 같은 느낌. 저는 그 예감을 떨쳐내며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건네며 저는 다시 한번 원장님의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숨겨둔 또 다른 얼굴, 그 얼굴이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요. 그 일이 터진 건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 준호의 중학교 교복을 맞춰야 해서 민수 씨와 함께 시댁에 들렀습니다. 사실 교복값 정도는 제가 충분히 낼 수 있었지만 민수 씨가 먼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오자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불편했지만 또 괜히 부부 싸움만 될 것 같아서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경제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민수 씨는 마치 초등학생이 선생님 앞에 선 것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준호 교복값이 필요해서요. 학교에서 단체로 맞추는데 이번 주까지 내야 한대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저를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복값? 은정이가 미용실에서 돈 잘 번다고 하던데 그것도 내가 대줘야 하나?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버님, 제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가 제 말을 자르듯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돈을 번다 한들 집안 경제는 남자가 책임져야지. 민수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내 돈으로 자식 교복 사 입히게? 민수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45세 가장이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꾸중을 듣고 있다니.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자, 여기. 교복값에다가 이번 달 생활비까지 좀 넉넉하게 넣어줬다. 근데 민수야, 언제까지 이럴 거냐?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아비한테 손 벌리고 있어? 민수 씨가 두툼한 봉투를 받아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뼛속까지 서늘한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서서 일하고 손목이 저려도 참으며 손님 하나하나에게 최선을 다해 벌어들인 돈. 그런데 이 집안에서 저는 그저 민수 아내이고 용돈으로 살림하는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제 노력과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시아버지가 주는 돈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사세요? 교복값은 제가 낼 수 있었어요. 왜 굳이 아버님께? 민수 씨는 핸들을 잡은 채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다는데 받는 게 뭐가 나빠?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 당신 돈이든 아버지 돈이든 다 똑같아.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똑같다고요? 제가 피땀 흘려번 돈과 아버지께 손 벌려받는 돈이 똑같다고요? 안 똑같아요. 전혀 안 똑같아요. 제가 번 돈은 제 노동의 대가예요. 하지만 당신이 아버님께 받는 건 시예요. 용돈이에요. 45세 가장이 받는 용돈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차를 급정거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사업도 다 실패했고 이 나이에 취직도 안 되는데 당신이 돈 잘 버니까 다행이지. 아니면 우리 가족 어떻게 먹고 살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수 씨에게는 자존심이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게 애초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것들은 사업 실패와 함께 다 무너져 내렸는지도 모르죠. 이제 남은 건 편안함에 안주하는 무기력함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미용실 확장 계획을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옆 가게가 비게 되었고, 그곳을 인수하면 미용실을 2배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도 더 뽑고 헤어와 네일을 함께하는 복합 매장으로 만들 수 있었죠. 저는 이틀 밤을 새워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예상 매출, 대출 계획, 인테리어 견적,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미용실 옆 가게가 비는데 인수해서 확장하고 싶습니다. 사업 계획서도 준비했고 대출도 제 명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저를 놓으며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확장? 미용실을?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은정아, 여자가 그렇게 욕심이 많으면 안 돼.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잖아. 더 벌어서 뭐 하려고? 애들 뒷바라지나 제대로 하고 집안일이나 신경 쓰지. 미용실은 내 일이지만 큰 돈이 드는 일은 집안 어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법이야. 저는 참았던 것들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버님, 이건 제 미용실이고 제 사업입니다. 제가 번 돈으로 확장하는 건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 씨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진정해. 아버지 화나시게 하지 마. 하지만 저는 민수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님, 전 대드는 게 아닙니다. 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일해서 번 돈인데 제 사업을 확장하는데 왜 제가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시아버지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번 돈? 내 미용실? 그 미용실 보증금 누가 댔어? 민수가 사업 실패하고 피투성이 될 때 내가 다 갚아줬어. 그 미용실도 결국은 내 돈으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지금 내 거라고? 저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초기 보증금은 시아버지께서 대주셨습니다. 민수 씨 사업 빚을 갚느라 저희는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로 10년간 제가 벌어서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시아버지께 돈을 드렸고 인테리어 비용도 확장 비용도 모두 제 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아버지는 여전히 그 미용실이 당신 돈으로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데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확장은 안 돼. 민수가 아직 제대로 못 써 있는데 아내가 너무 앞서 나가면 남편 기가 죽는 법이야. 그리고 큰 돈 들어가는 일은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옆 가게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내버려둬.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도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곧장 화장대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그 벨벳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조명 아래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반지는 여전히 제 손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마치 어제 뺀 것처럼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낀 반지는 너무나 화려했고 그것을 끼고 있는 제 얼굴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2살 대학교 4학년이던 제가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그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그 남자는 안 돼. 너희 둘은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야. 넌 지금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난은 사랑을 갉아먹는단다. 특히 여자에게 가난은 평생의 굴레가 돼.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전 민수를 사랑해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니? 정말 그 남자와 평생을 살 수 있겠니?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그럼 조건이 있다. 내 신분을 숨기고 20년을 살아봐라. 재벌가 딸이라는 것을 숨기고 평범한 여자로 살아보라는 거야. 20년 후에도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때는 내가 인정하겠다.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20년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다는 것을요. 다이아 반지를 다시 벨벳 케이스에 넣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20년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미용실 건물 재계약 시기가 다가왔고 저는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5년 전 계약할 때도 제 이름으로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건물주가 전화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번에는 회장님께서 직접 계약 진행하시는 거 맞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건물주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이종석 회장님 말씀입니다. 지난번 계약 때도 보증금은 회장님 계좌에서 나왔고 중간에 건물 수리비도 회장님께서 직접 처리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미용실 보증금을 시아버지가 대주신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10년간 제가 매달 갚아드렸고 계약서도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말을 들어보니 실질적인 모든 계약 관계는 시아버지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이름은 그저 명목상의 임차인일 뿐이었고 진짜 권한은 시아버지가 쥐고 계셨던 거죠. 저는 당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수 씨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미용실 보증금이랑 계약 관계 전부 아버님이 관리하고 계신 거 맞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그렇지. 그때 돈이 없었잖아. 아버지께서 다 처리해 주신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나는 내 미용실 계약 관계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수 씨가 그제야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말하면 뭐해? 어차피 아버지 돈으로 시작한 건데. 그리고 내가 힘들까봐 말 안 한 거야. 아버지가 관리해 주시면 편하잖아. 편하다고요? 제 사업의 실질적인 권한을 다른 사람이 쥐고 있는데 그게 편한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편한 게 아니야. 이건 통제야. 아버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계신 거라고.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민수 씨는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통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께서 우리 걱정해서 챙겨주시는 건데.
당신은 왜 맨날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경제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제 권리를 정당하게 찾는 이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년간 숨겨왔던 제 정체를 꺼내야 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결혼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사진. 사진 속 저는 22살, 명문대 경영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옆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위엄 있게 서 계셨고, 어머니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널 사랑한단다. 2005년 봄, 저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대학교 4학년 봄, 저는 민수를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민수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진솔함과 열정에 반했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그 청년은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너와는 맞지 않는다. 너는 태림그룹의 외동딸이야.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위치가 있단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전 그런 것 원하지 않아요. 전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하게? 서연아, 넌 평범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재벌가 딸로 자랐고 모든 걸 풍족하게 누렸지. 그런 내가 가난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니? 사랑은 배고픔 앞에서는 무너지는 법이야. 전 할 수 있어요. 저 강해요, 아버지. 제가 고집을 부리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제안을 하셨습니다. 좋아. 그럼 조건을 내걸겠다. 내 신분을 숨기고 20년을 살아봐라. 재벌가 딸이라는 것을 절대 밝히지 말고 평범한 여자로 살아보라는 거야. 그 남자 집안 사람들도 그 누구도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해라. 20년 후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 생활을 견딜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인정하고 다시 받아들이겠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리셨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가혹해요. 서연이한테 20년은 너무 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가혹한 게 아니야.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는 거야. 만약 서연이가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고 20년을 견뎌낸다면 그때는 진심으로 축복하겠어.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민수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부모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결혼식 전날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서연아, 이걸 가지고 가렴. 어머니는 제 손에 작은 벨벳 케이스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엄마가 결혼할 때 할머니께 받은 반지야.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넌 이걸 절대 팔지 말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렴.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주는 거야. 그리고 정말 견딜 수 없을 때는 언제든 돌아오렴. 엄마 아빠는 항상 여기 있을게. 저는 그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 20년 후에 봐요. 전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포옹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후 저는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은정이 되었습니다. 민수의 가족들에게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진 게 없는 평범한 여자, 오히려 민수 집안보다 못한 처지의 며느리. 그렇게 저는 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민수도 열심히 일했고 우리는 작은 행복을 꿈꿨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의 사업이 하나둘 실패하고 시아버지의 간섭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용실을 시작하면서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했지만 동시에 시아버지의 통제 아래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사랑은 배고픔과 무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건 사랑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20년간 제 정체를 숨기고 무시당하고 통제받으며 살아온 저 자신이 무너져 내렸던 거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아버지가 제시한 그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아니,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친정에서 도움 받을 수 있으신가요? 이혼 소송에서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 아버지가 중소기업 회장이라면 법적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친정은 태림그룹입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림그룹이요? 그 재벌 태림그룹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는 박재훈 회장입니다. 그런데 20년간 제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변호사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혼 소송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되겠네요.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카드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20년간 숨겨온 카드입니다. 이제 그걸 꺼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혼 통보와 동시에 신분 공개를 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먼저 친정 부모님을 만나야 합니다. 20년 만에요. 그분들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내일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기로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기로요. 핸드폰을 들고 오래전에 저장해 두었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연락 금지라고 저장된 번호.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우아한 목소리. 저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저예요. 서연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어서 저는 혹시 끊긴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들려온 소리는 어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정말 정말 내가 맞니? 우리 딸 서연이가 맞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죄송해요. 20년이나 연락도 안 드리고. 저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계속 우셨습니다. 미안해할 거 없어, 서연아. 엄마가 미안하지. 20년이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는 맨날 내 미용실 앞을 지나가곤 했단다. 멀리서 내 모습만 봐도 엄마는 울컥했어. 어머니가 제 미용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엄마가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사람 시켜서 계속 지켜봤어. 내가 미용실 시작할 때, 확장할 때, 아이들 낳고 키울 때, 다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아빠 말씀이 계시니까 엄마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아빠는 뭐라고 하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아빠는 내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계셨어. 매일 저녁 서재에 앉아서 내 소식을 듣고 한숨 쉬시곤 했단다. 내가 너무 가혹했나 하시면서. 그날 저녁 저는 20년 만에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저희 집. 대문을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 앞에는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우신 어머니. 다만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많이 섞여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부르는 순간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 정말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단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저는 20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모든 것을요.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계속 미안해, 미안해 하고 반복하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어머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집으로 돌아올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전 이혼하려고요. 더 이상 그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박재훈, 태림그룹 회장. 70세가 되신 아버지는 여전히 위엄있고 강인해 보이셨지만 제 얼굴을 보시는 순간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20년. 제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가혹했다. 2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 아버지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무능한 남편, 간섭하는 시아버지, 통제당하는 미용실, 모든 것을요. 다 듣고 난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안이 내 딸을 그렇게 대했단 말이지? 아버지의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 말에 아버지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하지. 이제부터는 내가 나선다. 내 딸을 그렇게 무시한 대가를 그 집안이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 서연아, 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집으로 돌아오너라. 태림그룹 이사 자리도 너를 위해 비워뒀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그런데 아이들은? 서진이랑 준호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아직 말 못했어요. 엄마가 사실 재벌가 딸이라는 것도 이혼하려 한다는 것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만나봐야겠구나. 특히 서진이는 이제 고3이잖니. 충격이 클 텐데. 그날 저는 친정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누워본 제 방.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어머니가 20년간 그대로 보관해 오신 거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다음 날 오후 저는 큰딸 서진이를 따로 만났습니다. 서진이가 좋아하는 카페에서요. 18살 고등학교 3학년인 서진이는 이제 제 눈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서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서진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아주 큰 비밀이야. 서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이 박서연이라는 것, 외할아버지가 태림그룹 회장이라는 것, 20년간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아빠와 이혼하려 한다는 것까지. 서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엄마가 재벌가 딸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태림그룹 회장의 외손녀야. 하지만 엄마가 20년간 숨기고 살았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멀리서 지켜만 보셨고,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20년 동안 혼자 다 견디신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아빠는 무능력하고 그걸 다 혼자 견디셨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이제는 못 견디겠어.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서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전 엄마 편이에요. 아빠는 정말 한심해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저도 오래전부터 실망했어요. 엄마 인생 사세요. 전 이제 다 컸어요.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진이의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아이들이었는데 서진이는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지 못해서. 서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제는 엄마가 행복하실 차례예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이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함께 오셨습니다. 박재훈 회장이 직접 나서자 변호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제적 통제와 며느리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핵심입니다. 충분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상대방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뭐라고 했지?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종석 씨가 운영하는 대한정밀이라는 제조업체입니다. 연매출 200억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아버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한정밀이라는 회사 알아봐. 우리 계열사랑 거래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잠시 후 비서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회장님, 대한정밀은 태림전자의 3차 하청업체입니다. 연간 거래액은 약 50억 규모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청업체였구나. 좋아. 이제부터 그 회사를 샅샅이 조사해. 계약 조건, 납품 품질, 모든 것을 재검토하도록.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약간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 싸워준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당한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딸을 20년간 무시하고 통제하고 며느리 취급도 제대로 안 한 대가를 치러야지.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 씨가 소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어디 다녀와? 맨날 늦게 들어오네. 민수 씨의 불평에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 좀 보고 다녀왔어요. 곧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민수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벨벳 케이스를 꺼내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거예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지를 낀 손, 그리고 결연한 표정의 제 얼굴. 저는 더 이상 이은정이 아니었습니다. 박서연이었습니다. 태림그룹 회장의 외동딸 박서연. 20년의 침묵은 이제 끝났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제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일요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시댁 저녁 식사 날. 평소와 같은 일요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그동안은 늘 수수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지만 오늘은 달라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사주셨던 명품 브랜드 원피스. 20년간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옷이었죠. 그리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귀에는 다이아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에 그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박서연의 모습. 민수 씨가 방으로 들어오다가 제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 그리고 그 반지는 뭐야? 처음 보는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민수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정아, 오늘 무슨 일 있니?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서요. 오늘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식사 준비가 한창일 때 저는 부엌일을 거들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은정아, 부엌 일 안 도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손님이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민수 씨에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민수야, 넌 언제 정신 차릴 거냐? 아내 미용실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민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끼어들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겠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수 씨.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식탁의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뭔데? 식사 중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그 반지에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진짜 정체를 밝히려고 합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단호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은정이 아닙니다. 제 본명은 박서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태림그룹 회장 박재훈의 외동딸입니다. 그 순간 식탁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민수 씨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림그룹 이사 박서연.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20년 동안 저를 돈 없는 집 며느리로 알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재벌가 딸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숨기고 살았을 뿐이죠.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수 씨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어? 나를 속인 거야? 20년 동안 나를? 저는 민수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에요. 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분을 숨기고 결혼한 거예요. 20년간 평범한 여자로 살아보라는 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였죠.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밝히는 거지? 왜 지금?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하려고요.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면서 제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고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은정아, 아니 서연 씨.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내가 태림과 따님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 제가 누구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는 게 문제라고요. 저는 20년간 평범한 며느리로 살면서 이 집안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봤어요. 시아버지가 급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진정하게. 우리가 잘못했네. 미안하네. 그러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게. 내가 태림과 따님이라니. 이건 우리 집안의 큰 영광이 아닌가? 저는 시아버지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영광이라고요? 아버님, 20년간 저를 무시하고 통제하시더니 이제 와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용실 확장하려고 할 때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죠? 여자가 욕심 많으면 안 된다. 남편기 살려줘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아셨다면 같은 말씀 하셨을까요? 아마 오히려 우리 며느리가 대단하다고 자랑하셨겠죠. 제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제 팔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당신 제발 진정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달라질게. 정말로 달라질 거야. 저는 민수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수 씨, 늦었어요. 전 20년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변하기를,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죠. 아니,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전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전에 식었어요. 당신이 시아버지한테 용돈 타오는 걸 볼 때마다 전 당신을 경멸했어요. 당신이 소파에 누워 TV 보는 걸 볼 때마다 전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 없이요. 민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0년은 뭐였어? 우리 결혼은, 우리 가정은 뭐였단 말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험이었어요. 아버지가 내신 시험. 20년간 평범하게 살아보라는. 하지만 당신과 당신 가족은 그 시험에서 낙제했어요. 완전히요.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제발 용서해 주게.
내가 잘못했네. 태림그룹 회장님께도 사과드리겠네.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 주게. 저는 시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님.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님 회사 대한정밀, 태림그룹의 하청업체시죠? 태림전자와 연간 50억 거래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제 말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아버지 박재훈 회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현재 대한정밀과의 거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계시죠. 계약 조건, 납품 품질, 모든 것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태림과의 거래가 끊기면 우리 회사는 망해. 제발 회장님께 사정해 주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더 이상 이 집안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 내리실 결정에 전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서진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습니다. 엄마 갈 시간이에요. 서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거예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고 재산 분할도 정당하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미용실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아버님이 대주신 보증금은 이미 10년 전에 다 갚았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친정 어머니가 20년 동안 손님으로 제 미용실에 오셨던 거 아세요? 김미란이라는 가명으로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보시려고요. 어머니는 맨날 울면서 돌아가셨대요.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우셨다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뭔가를 떠올린 듯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민수 씨의 울음소리, 시아버지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진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저는 서진이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에 타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통보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곧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다, 서연아. 이제 아빠가 나설 차례다. 내일 대한정밀 본사 방문한다. 내 시아버지가 어떻게 사업하는지 똑똑히 볼 거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긴 터널이 끝나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다이아 반지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박서연으로 당당하게 살 겁니다. 그날 밤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주세요. 0101-234-5678 김지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민수 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들어줄 말도 들어주고 싶은 말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 거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함께하는 아침 식사.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 내 자리를 비워뒀었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오늘 아빠가 대한정밀 본사에 간다. 같이 갈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 미용실에 가야 해요. 오늘부터는 제 이름으로, 제 진짜 이름으로 미용실을 운영할 거예요. 간판도 바꿀 거고요. 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당당하게 살아라. 이제부터는 오전 10시 박재훈 회장은 고급 세단 세대를 이끌고 대한정밀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과 법무팀, 그리고 태림전자 구매 담당 임원들이 함께였습니다. 주차장에 태림그룹 로고가 새겨진 차량들이 들어서자 대한정밀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종석 시아버지는 급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시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지만 박재훈 회장은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종석 사장. 악수는 나중에 하지. 먼저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박재훈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제 사무실로. 하지만 박재훈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무실은 나중에 보고 먼저 공장부터 보겠네. 공장 시찰은 철저했습니다. 태림의 품질 관리 전문가들이 제품 하나하나를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납품 사양과 다릅니다. 계약서에는 어급 원자재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비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팀장의 보고에 박재훈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성능은 거의 같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의? 이종석 사장, 우리는 거의로 사업하지 않네. 계약서에 명시된 사양을 지키지 않은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야. 회계팀도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중 장부가 의심됩니다. 실제 납품량보다 적게 신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회계사 실수일 뿐이. 박재훈 회장은 손을 들어 시아버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하게. 이종석 사장, 자네 회사는 품질 기준 미달, 계약 위반, 그리고 회계 부정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야. 이런 회사와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네.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박재훈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연 씨, 아니 따님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시아버지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재훈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석 사장, 자네는 내 딸을 20년간 며느리로 부리면서 단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어. 능력 있는 여자를 깎아내리고 통제하고 무시했지. 그것도 모자라 자네 무능한 아들의 실패를 내 딸 탓으로 돌렸고. 박재훈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딸이 미용실 확장하려 할 때 자네는 뭐라고 했지? 여자가 욕심 많으면 안 된다고 했지. 하지만 자네는 몰랐어. 그 여자가 누군지를. 내 딸은 태림그룹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자네 같은 소규모 회사 회장 따위가 감히 평가할 사람이 아니라고. 시아버지는 계속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재훈 회장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태림전자와 대한정밀의 모든 거래는 중단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계약도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겠네. 그리고 자네 회사의 품질 부정과 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신고할 거야. 안 됩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저희 회사는 망합니다. 직원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시아버지가 절규했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들? 자네가 부정으로 회사 운영하면서 직원들 생각은 했나? 자네 며느리를 착취하면서 그 여자가 번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양심은 있었나?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당한 대가지.
자네는 내 딸에게 20년간 빚을 졌어. 그 빚을 이제 갚는 거야. 박재훈 회장은 돌아서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거래 중단 공문 발송하고 법무팀은 위약금 처리 진행해. 그리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감사 요청 넣어.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내 딸 미용실 건물 그거 우리가 5년 전에 인수했네. 익명회사 통해서. 혹시나 자네가 건물주한테 압력 넣을까봐. 그러니까 그 건물도 이제 우리 소유야. 며느리 괴롭히려던 계획 있었으면 접어두게. 그 시각 저는 미용실에서 새 간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헤어드로잉 바이 박서연. 제 진짜 이름이 당당하게 새겨진 간판. 손님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원장님 이름이 바뀌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본명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부터는 박서연 원장으로 불러주세요. 점심시간 민수 씨가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은정아. 아니, 서연아. 제발 나 좀 보자. 우리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손님 커트를 마치고 민수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민수 씨, 전 이미 결정했어요. 바꿀 생각 없어요. 제 말에 민수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달라질게.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일도 구할게. 당신 말 다 들을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20년이 늦었어요. 전 당신이 변하기를 20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고 이제 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민수 씨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20년은 아무 의미도 없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의미 있었죠. 서진이와 준호를 낳았으니까요. 하지만 부부로서의 우리는 끝났어요. 전 이제 박서연으로 살 거예요. 당신 없이요. 민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돌아서서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단하지 않은 번호였기에 받았습니다. 서연 씨, 제발 회장님을 설득해 주시오. 우리 회사가 망하면 직원 100명이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제발.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전 더 이상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하신 일은 아버님이 책임지셔야죠. 품질 속이고 회계 부정하신 건 아버님이잖아요.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시아버지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20년을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았잖소. 네, 20년을 살았죠. 무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면서요. 그 20년의 대가를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대한정밀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소제조업체 대한정밀, 태림그룹과의 거래 중단으로 경영위기, 품질 부정 및 회계 의혹 조사 착수. 저는 그 뉴스를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회사가 망하면 아빠는 어떻게 돼요? 저는 서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아빠도 어른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준호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엄마, 우리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서 살아.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엄마가 곧 새 아파트도 구할 거야. 아주 좋은 곳으로.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대한정밀 처리는 거의 끝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들어가면 되겠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저를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너무 가혹한 시험을 냈구나. 20년은 너무 길었어.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전 그 20년을 통해 배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를요. 이제 전 더 이상 이은정이 아니에요. 전 박서연이에요. 태림그룹의 이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이고 성공한 미용실 원장이에요. 그리고 곧 전국 체인을 운영하는 CEO가 될 거예요. 제 말에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 딸답구나. 이제 내 인생을 마음껏 펼쳐라. 아빠가 뒤에서 응원할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20년의 어둠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첫 번째 조정 기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옆에는 김지은 변호사, 그리고 뒤에는 아버지의 법무팀이 함께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민수 씨와 시아버지, 그리고 그들이 급하게 선임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달 만에 10kg은 빠진 것처럼 수척해 보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 박서연 씨, 피고 측 이민수 씨. 먼저 조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원고 측에서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은 변호사가 일어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고 이민수 씨는 결혼 20년간 단 한 번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부친인 이종석 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반면 원고 박서연 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가정 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더불어 피고의 부친은 원고의 사업 활동에 과도하게 간섭하며 원고의 정당한 사업 확장을 방해했습니다. 민수 씨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여러 차례 사업을 시도했으나 불운하게 실패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친의 경제적 지원은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도움이었습니다. 원고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 것은 원고의 숨겨진 재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원고는 결혼 당시 부모님의 요청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이는 기만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피고 가족은 20년간 원고를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며느리로 취급하며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이민수 씨,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할 말씀 있으십니까? 민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가 무능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서연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제가 능력이 없어서 가장 역할을 못해서 그게 죄라면 죄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민수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저를 사랑했다고요? 그 사랑이 진짜였다면 왜 20년간 한 번도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가 버는 돈을 사랑했어요. 제가 당신 생활을 책임지는 게 편했던 거죠.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저를 며느리로 존중한 게 아니라 통제했어요. 제 미용실이, 제 노력이, 제 능력이 모두 당신네 집안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연 씨,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네. 하지만 우리도 자네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저는 시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아버님, 가족이라면 존중해야죠. 하지만 아버님은 저를 한 번도 존중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미용실 확장하려 할 때 여자가 욕심 많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제가 의견을 내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대든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만약 제가 처음부터 태림그룹 회장의 딸이라고 밝혔다면 같은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 며느리가 대단하다며 자랑하셨겠죠. 제 말에 시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명확하니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고 측에서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미용실 헤어 드로잉의 전액 소유권, 그리고 두 자녀의 단독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민수 씨 측 변호사가 반발했습니다. 판사님, 미용실 초기 보증금은 피고 부친이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미용실에 대한 권리는 피고 측에도 있습니다. 김지은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고는 10년 전 이미 초기 보증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매달 시부모님께 드린 돈의 합계가 보증금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미용실은 원고의 단독 재산입니다. 더불어 미용실 건물은 현재 태림그룹 계열사 소유입니다. 5년 전 익명법인을 통해 인수했으며 이는 원고의 사업 안정성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말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건물까지 이미 태림 손에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양육권 문제로 넘어가자 민수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아이들만은 제발. 저도 아버지입니다. 김지은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2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무직 상태입니다. 반면 원고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며 태림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녀 이서진 씨는 이미 원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자녀들의 의견은 확인했습니까? 김지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네, 판사님. 장녀 이서진 18세의 진술서입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엄마는 20년간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고 이제는 엄마가 행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의 합의가 어려우니 본격적인 소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그때 법원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법원 직원이 급히 들어와 속삭였습니다. 판사님, 피고 부친 이종석 씨의 회사 대한정밀이 오늘 오전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파산이라니? 20년간 쌓아온 회사가 결국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민수 씨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법원을 나서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겠네. 제발 회장님께 말씀 좀 전해주게. 회사 직원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께 전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정은 아버지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고통받는 건 태림그룹 때문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품질 속이고 부정한 경영을 하신 때문이에요. 책임은 아버님이 지셔야죠.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처음엔 진짜였어. 근데 내가 무능해서 점점 비겁해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민수 씨를 마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의 사과는 받아요.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생각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수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시아버지께서 직원들만이라도 구해달라고 하시던데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직원들은 죄가 없지. 내가 알아볼게. 우리 계열사에서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하고 안 되면 재취업 알선해 주마. 하지만 이종석 본인은 안 돼. 그 사람은 자기 책임을 져야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법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제 과거를 두고 왔습니다. 20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게를, 이은정이라는 이름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친정집 거실에서 서진이와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기분이 어떠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홀가분해요, 아버지. 마치 20년간 메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서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할 수 있죠? 저는 서진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진아.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엄마도, 너도, 준호도.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아빠는?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아빠대로 살아가실 거야. 엄마랑 아빠는 이제 함께 살지 않지만 아빠는 여전히 너희 아빠야.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내가 꿈꾸던 미용실 체인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해봐라. 아빠가 투자할 테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투자는 제 돈으로 할게요. 전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다만 조언은 부탁드릴게요.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역시 내 딸이야. 그럼 조언은 언제든 해주마. 그리고 태림그룹 이사 업무도 시작해야지.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출근 어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준비됐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발코니에 나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제 손의 5캐럿 다이아 반지도 불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20년 참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박서연으로서의 제2의 인생. 더 이상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삶.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능력껏 살아가는 삶.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태림그룹 이사 박서연, 미용실 체인 CEO 박서연,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여성 박서연으로요. 20년의 침묵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로, 제 이름으로 세상에 외칠 차례였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정확히 1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후 제 삶은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태림그룹 박재훈 회장의 딸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이은정의 헌신으로 단련된 박서연이라고 말합니다. 제2의 삶은 20년 전 제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했던 모든 것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태림그룹 본사 이사실에서 박서연은 깔끔한 아이보리색 정장 차림으로 대형회의 테이블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습니다. 손가락에는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번 돈으로 미용실 체인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태림그룹 이사로서의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저는 태블릿을 덮고 건너편에 앉아 있는 중년의 남성 임원에게 말합니다. 김 전무님, 신규 플랫폼 론칭건 최종 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저희 예상보다 15% 이상 시장 반응이 좋더군요. 네, 이사님. 젊고 신선한 시각이 통했습니다. 특히 이사님께서 직접 현장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라고 하신 부분이 주요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이사님의 추진력에 감탄하셨습니다. 현장은 거짓말을 안 하죠. 20년간 미용실에서 수많은 고객들을 직접 만난 경험이 이런 거대 프로젝트에서도 빛을 발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헤어 드로잉은 이제 전국 10개 지점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20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작은 가게가 이제는 제 자존심이 되어 태림그룹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홀로 우뚝 섰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딸 서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샐러드를 만들고 있고 아들 준호는 숙제 중입니다. 저는 회사 일에 대한 피로를 풀며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예비 경영학도 엄마 퇴근했다고 밥까지 차려주네. 서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죠. 저 이번에 S대 경영학과 합격했어요. 입학하면 바로 엄마 회사 인턴부터 시작할 거예요. 엄마처럼 현장을 알아야 진짜 경영자가 되죠. 그래, 장하다 우리 딸.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 아까 아빠 왔었어. 나랑 피자 먹고 갔어. 아, 그랬구나. 아빠가 뭘 하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어. 그리고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달랬어. 응, 알았어. 민수 씨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이종석의 파산 후 정신적으로는 많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왔고 그는 더 이상 무능력한 남편이 아닌 그저 아이들의 아버지로 존재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20년의 앙금은 시간이 만들어준 평화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사로 복귀하기 전 추억이 담긴 미용실 1호점 앞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작은 가게의 문을 열고 나오는 이종석 시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단출한 면바지에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태림그룹의 조사와 파산 절차를 겪은 후 연금과 퇴직금으로 작은 공구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권위는 사라지고 묵묵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희는 서로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붙잡고 혼자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힘을 쥐고 흔들 때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았겠죠. 하지만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인 대가를 치르게 돼요. 아버님 덕분에 저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힘인지 배웠습니다. 20년간 저를 짓눌렀던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몰락은 제 승리의 결과였지만 그 승리 속에는 20년 세월에 대한 씁쓸한 회한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20년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서 독서를 마치고 화장대로 향했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은 곳, 이제는 추억이 된 벨벳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5캐럿 다이아 반지가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반지를 꺼내 오른손 중지에 끼웠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사랑만으로는 가난을 견딜 수 없더군요. 하지만 제가 이은정으로 살았던 20년이 헛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거기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현장과 독립이라는 능력을 얻었어요. 이 반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상징하는 동시에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모든 것의 증표예요. 저는 반지를 낀 손을 들어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미소에는 해방감과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가득합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서진이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서진아, 이 반지가 뭘 의미하는지 아니? 할머니가 엄마한테 주신 엄마의 진짜 이름이요. 그래. 하지만 이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능력과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렴. 엄마처럼 20년 동안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엄마. 약속할게요. 저는 엄마의 가장 멋진 동반자가 될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서울의 야경은 밝았습니다. 20년의 침묵 끝에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었고 딸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의 방식을요. 새로운 태양은 이미 떠올랐고 저는 그 빛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의견과 함께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